어머니, 그 촌스러운 사투리 좀 버리세요. 며느리가 제게 던진 이 한마디는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무서웠던 건 그 옆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제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집까지 팔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 자식이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오히려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요? 이 이야기에는 아직 여러분이 모르시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침묵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 미소 지을 수 있었는지, 그 답은 통장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얘기 속에 사랑이 때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이 얼마나 단단할 수 있는지를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혜, 68세입니다. 2007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태수가 26이던 해, 그 애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미국 유학 보내줘.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그때 48세였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옷 행상으로 하루 16시간씩 일하던 때였죠. 제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고 무릎은 계단 오르내리느라 늘 시큰거렸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돈이 어디 있노?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산 것 같아? 지방대 나와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나한테도 기회 한 번만 줘봐. 제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1살의 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기회만 있다면이라는 말을 속으로 삼켰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은 경기도 부천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평수로 치면 13평? 하지만 그게 저와 태수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수야, 집 팔자. 엄마가 뭐라도 해서 너 공부시킬게. 부동산에서 받은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10년 넘게 모은 적금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총 9천만 원. 그게 태수의 유학 자금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떠나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태수가 떠난 뒤 저는 친구 집 옥탑방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 25만 원. 그렇게 제 50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에 돌아와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태수에게 생활비를 붙일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가끔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도 건강 챙기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허리가 아프든 발이 부어오르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여기서 학비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엄마가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보증? 그게 뭔디? 엄마 이름으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 걱정 마,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4만 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긴 빚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봄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11년 만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37이 되어 있었고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태수를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애는 훤칠하게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와이프 민정이야. 미국에서 만났어. 민정이라는 여자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투가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너무 똑부러지고 너무 깔끔했습니다. 태수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 임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연봉이 얼마라느니, 스톡 옵션이 얼마라느니,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못했어. 태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인사말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태수는 강남에 아파트를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방 하나 드릴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가 편하다. 너그들끼리 살 거라. 사실은 민정이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수가 미국에서 들여온 빚, 그 빚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빚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습니다. 시장 일로는 버거워서 새벽에 청소일까지 시작했습니다. 60의 나이에 대형마트 주차장을 쓸고 빌딩 계단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미안한 뒤 그 대출 말이다. 아, 엄마. 미안해. 요즘 집 대출 받느라 정신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곧 정리할게. 그 조금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태순의 집에 초대받은 건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번쩍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민정이가 맞았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살고 있구나. 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저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무슨 바질이니 발사믹이니 하는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제 옷차림이, 제 말투가, 제 존재 자체가 이 깨끗한 집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고.
2021년 봄이었습니다. 태수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사람들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좋은 데 가자. 엄마도 좀 좋은 음식 드셔야지. 저는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거였지만 관리를 잘해서 깨끗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위축되었습니다. 종업원들이 영어로 인사를 하고 메뉴판에는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정이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태수 옆자리가 아니라 테이블 끝자리였습니다. 태수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여자들은 화장이 진했습니다. 태수 씨 어머님이세요? 반갑습니다. 한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갑다 아이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사투리였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섞인 제 말투가 이 깔끔한 자리에서 너무 튀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요리인지도 모를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민정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들 회사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 어머님은 뭐 하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집에 계세요. 태수가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 시장 일하고, 밤에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정이가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촌스러운 사투리 좀 버리세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투리보다 더 큰 상처였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 저는 집 앞도 아닌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다, 괜찮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옥탑방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입을 열면 나오는 사투리. 이게 제가 평생 지켜온 저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랑 보증 내역 좀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학자금 대출 5,200만 원 잔액. 아들 차량 할부 연대보증 3,800만 원 잔액. 아들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연대보증 2억 4천만 원. 총 3억 3천만 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명의예요? 네, 고객님께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계십니다. 혹시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시면 고객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억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태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야.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너 엄마 명의로 돈 얼마나 빌렸는지 아노?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3억이 넘는다. 태수야.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정이가 강남 아파트를 고집해서. 그리고 차도 필요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엄마, 내가 다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10년 넘게 빚을 대신 갚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사투리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3억이 넘는 빚을 남겨놨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천 빌라 매매 계약서,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자금 송금 내역,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모든 대출 연대보증 계약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태수 명의의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서, 거기에는 담보권자 박정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도 담보권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빚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만약 이 빚을 당장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담보권자이시니까 담보물인 아파트를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은행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보권자 박정혜의 요청으로 부채 상환을 즉시 이행합니다. 서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틀 뒤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갑자기 집을 처분한대요. 그래야 되는 기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 집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내 명의로 진 빚이었다. 내가 갚아야지.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옥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제발 취소해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3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아나? 엄마, 너 낳고, 너 키우고, 너 공부시키고, 너 유학 보내고, 그러고 살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말이다. 엄마 알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디 너는 엄마가 창피했다 아이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투리가 촌스럽다 카더라. 내 옷이 볼품없다 카더라. 내가 너 그 회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 카더라. 엄마, 그건 너 그 강남 아파트 누구 돈으로 샀노? 너 그 좋은 차
누가 보증 서줘서 샀노? 너 그 잘난 회사 누가 유학 보내줘서 들어갔노?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엄마 덕분 아이가. 엄마가 집 팔고 10년 넘게 빚 갚고 허리 휘도록 일해서 너 공부시킨 기 아이가. 태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나? 너는 엄마를 버렸다. 엄마 말투를, 엄마 삶을, 엄마 존재를 다 부끄러워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너 명의로 된 집 대출이다. 근디 담보권자가 누구고? 엄마다. 내가 보증 섰으니까. 엄마, 내가 오늘 은행에 전화했다. 이 빚 당장 다 갚으라고. 못 갚으면 집 처분한다고. 엄마, 제발. 우리 집이 없어지면 우린 어떡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집 없이 10년 넘게 살았다. 너 유학 보내고 옥탑방에서. 근디 너는 그것도 몰랐지?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근디 너가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기다. 엄마, 사람은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내 뿌리가 뭔지 아나? 부천 반지하 빌라다. 동대문 시장 행상이다. 경상도 사투리다. 그게 다 엄마고 그게 다 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나? 내가 구식이라고 무시한 게 너 인생의 뿌리였다는 걸. 태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매로 넘어간 집은 제가 취소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엄마 명의다. 너그는 월세 내고 살아라. 한 달에 100만 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엄마한테 와서 밥 먹어라. 부천 옥탑방으로. 네, 엄마. 한 가지 더. 민정아. 민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말투가 촌스럽다 하는 뒤 이 사투리가 너그 집 지켜준 기 아이노? 이 사투리로 번 돈이 너그 밥상 차려준 기 아이노?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다 되는 기 아이다. 근디 너그가 정말 뉘우친다면 엄마는 용서할 수 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어디서 왔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 너그가 아무리 강남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어도 너그 뿌리는 여그다. 이 옥탑방이고 이 사투리고 이 엄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는 변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된장찌개 끓여볼게. 엄마, 이번 주 청소 내가 할게.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민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시기 편하시라고 큰 글씨로 된 책 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셋이 옥탑방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태수가 말했습니다. 뭐고? 엄마 말투. 좋은 것 같아. 정겹고 따뜻하고.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노? 진심이야. 나. 엄마 사투리 듣는 게 이제는 제일 좋아. 그게 집에 온 것 같아서. 민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철이 들었구나.
저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자기 뿌리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어른이 되는 기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언제쯤 용서받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근디 잊지는 마라. 너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네, 엄마. 절대 안 잊을게.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옥탑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너무 잔인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람은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걸. 태수는 강남 아파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뭔가 더 큰 걸 찾았습니다. 자기 뿌리를, 자기 엄마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청소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제 사투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로, 제 삶을 이해하는 아들로.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말이다. 항상 너를 사랑했다.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할 때도, 엄마를 외면할 때도, 그게 엄마 마음이다. 근디 사랑한다고 해서 다 참아줄 수는 없는 기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1년 뒤, 태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부천으로, 저와 가까운 곳으로. 엄마, 여기가 좋아. 출근은 좀 멀어졌지만 엄마 자주 볼 수 있잖아. 민정은 이제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오늘 제가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 좀 봐주세요. 그 김치찌개의 맛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맛있다. 우리 며느리 손맛 좋네. 민정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잘 됐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아들을 벌주려고 했느냐고.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벌준 게 아닙니다. 아들을 구한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사랑은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아들은 진짜 제 아들로 돌아왔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